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2023년 새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2022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정시, 즉 주식과 금리,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해 가지고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선 이제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은 이제 그 정시가 이제 먼저 반응을 하죠. 부동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도 정시니까 금리와 주식 시장이 영향을 주고, 부동산 가격이 내릴 때도 먼저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즉 금리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이제 이해를 먼저 해야 주식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부동산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금리는 대부분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중시하지만은 실제 기준금리가 그래 높지 않아도 얼마든지 시장금리는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시장금리 결정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식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도 시장금리는 잘 다루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권회사도 당했고 보험회사도 당했고 대부분 금융회사가 당했죠. 근데 전문가들이 주로 증권회사 내지는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금리를 얘기하는데 은행이 이제 부동산에 다 당해버린 거죠. PF도 지난해 은행들이 다 참여했잖아요. 4분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큰 위기가 왔는데, 결국 금리 전문가가 많이 있는 조직이 금리에 실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가장 금리를 많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집단이 금융회사니까, 그러니까 금리 전문가 집단에서 금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 가지고 부동산 PF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장기채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위험관리도 하지 않았고 그런 거죠. 결국 이제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금리가 올랐느냐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2021년의 경우에는 포유환율연구소가 2021년 3월부터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반되는데 어떻게 금리가 안 오르느냐, 즉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도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환율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경기 불황 내지는 부동산 경기 큰 폭 하락의 신호지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죠. 그래서 그때 그때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으니까요. 특히 서울 지역은 큰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제가 그때 환율의 심리적 임계점을 1250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강남에도, 강남 아파트지요. 강남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이다. 이것이 이제 대응을 못하면, 결국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환율이 1250원 가는 거예요.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또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거죠. 시장금리 급등 원인은
결국은 환율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용도가 하락해버리면 기업이든 뭐 가게든지 신용도가 하락해버리면 부동산 시장 충격은 피할 수가 없죠. 바로 그래서 환율의 심리적 임계점을 강조를 했는데 뭐 과거 경험치이기도 하죠. 2008년에도 그랬고 1997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환율 급등은 시차를 두고 다수 상장기업 신용도 하락, 즉 시장금리 급등이죠. 이게. 그 다음에 주가지수 큰 폭 하락을 초래하고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 큰 폭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과거에 뭐 예외 없는 경험치죠. 세 번의 부동산 그 큰 폭 하락기 모두 환율이 먼저 신호를 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 경기 불안 국면 진입 시에는 정권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PF에 뛰어들고 장기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도 뭐 같이 이제 운명을 같이 하죠. 정권회사하고는. 또 건설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가게가 어렵죠. 쉽게 하면 주택경기 불황이 오니까 건설회사가 어려운 건데, 그러면 소비가 이제 없죠. 그리고 장기채를 가지고 있는 뭐 금융회사, 주로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대부분이죠. 여기가 먼저 타격을 입어요. 근데 저축은행은 또 고금리 채권을 다루는 고금리 채권을 다루는 그런 또 금융회사니까 결국 이쪽이 이제 또 하나의 신호 역할도 하는데, 고금리 상품을 다루는 금융회사의 조달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뭐 다들 어려워진다라는 신호가 되는, 그건 좀 때늦은 신호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특히 부동산은 일단 뭐 매수하면 2년 정도 거주를 하니까, 그러면 2년 전에는 부동산은 불황 신호를 알아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상은 2021년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고 2020년 매수자도 다 피해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환율을. 근데 2년 전이라고 하면 2020년 10월경인데 그때 환율 전망에 실패한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그러면서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 더 오르고 시장금리 더 오르고, 그러니까 증권회사, 건설회사, 저축은행, 보험회사 모두 위기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 시작은 환율인데, 그래야 부동산을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래서 2023년 4분기 이후 과거 경험하지 못한 금융위기는 부동산발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건 대부분 국가에서 부동산발 금융위기로 발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2023년 4분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 내지 설계롭게 넘기느냐, 여기가 관건인 것 같아요. 2023년 4분기에 부동산 가격이 정말 제대로 빠져버리면 아마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포유 환율 용어 쓰고 8.15만이 출원할 때 내년 4분기가 또 환율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환율이 안정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위기가 이제 벗어날 수 있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환율이 안정될 조건이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건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죠.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환율 전망 능력, 실물 경제 분석 능력,
제가 이제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의 실물 경제가 지금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망가져 버리면 2008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죠. 우리도 망가져요. 그때는 우리 쪽에 문제가 없어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입 의존 국가인데 신흥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국이 망가지면 신흥국이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환율이 내년 연말에 또 1600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그 이전에 외환시장에 안정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질 것이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단추를 잠그는 단추가 5개가 있다 하면 어떤 단추부터 먼저 잠가도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단추 순서를 잘못 채워버리면 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 첫 단추, 맨 위에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전부 다 잘못되죠. 그래서 정책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 문제가 되는 그 기초를 놓쳐버리면 환율 전망의 실패가 가장 기초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올인한 국가, 또 금리 대출이 많고 부채가 많은 국가, 그런 국가는 물가 안정과 그 다음에 금리 안정이 훼손되죠. 환율 전망에 실패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지난해 2020년 10월이죠.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서 다수가 위기의 시작이 됐고, 그런데 이제 외환시장 안전 요건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지난해 3월은 그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강화됐죠. 그러면서 외환시장이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도 결국은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노출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를 피하려면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요건을 찾아야 돼요. 우선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경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경제 전문가의 능력, 정부 정책하는 정치가들의 능력, 이 능력을 보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은 이제 시장 금리가 안정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식시장도 호전되고 돈 흐름을 정시로 유입할 수 있죠. 돈 흐름이.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외환시장 안정 요건이라는 거죠. 우선 내부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걸 외부적 환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어느 나라 없이 이제 내부적으로만 잘하면 이 외환시장 안정 요건이 충족되지요. 근데 우리나라부터 먼저 해놔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크다. 민간도 그렇고 경제 전문가도 그렇고 정권 전문가도 그렇고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NFT 투자를 유도한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투자를 유도한 경제학자와 또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무늬만 성장 주식까지 매력적이라고 추천한 정권 전문가, 그리고 미국 경제 침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 선행지수 해석 능력 부족 때문에 침체 아닌 미국 경제를 침체라고 주장할수록 한국 경제는 더 어려지죠. 그런 것부터 내부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내년에 우리 금융위기를 해소하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외환시장 안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즉 정시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가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야 위기가 어떤 수준까지로 발전할지, 또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외환시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2022년 마지막 날짜 방송에 응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